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구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 문제풀이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제 조경학과 이제 조경 계획 설계해서 전공 과목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국가직 전체적인 총평과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문제풀이의 문제의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연도에 이제 출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과 그다음에 법규, 그다음에 사례, 예, 그다음에 이제 내용 자체는 기초 내용과 응용 내용이 이렇게 같이 합쳐진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제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원의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최신 사례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난이도가 약간 중간 정도, 그래서 보통은 시험이 쉬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보통 쉽다라고 이렇게 중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특징에 있어서는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법이 이제 국가유산기본법이라고 그래서 그 법이 다 이제 개정이 되면서 명승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설계 요소,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식물학, 뭐 시공,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인 내용도 물론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최신 법규나 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좀 충실하신 분들은 70점 이상 이제 시험에 이제 득점이 가능하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80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이 나오실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출제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 조경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출제 경향을 먼저 보시면은 조경 계획과 계획 및 설계에서는 전통적인 이론과 관련 법규, 그래서 계획에서는 아무래도 법규나 이런 부분들이 뭐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계획, 뭐 설계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기초적인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나 비스타, 뭐 경관 형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자, 그리고 최근에 명승 지정 사례, 물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뭐 이남로의 이제 백운동 그 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배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현재적인 시사가 반영된 문제도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어렵다.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지 않으면 이제 좀 어렵다고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익혀 두셨으면은 좀 이제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경관에 대한 요소나 또는 법규 또는 이제 설계 기준 에 대한 법들. 그래서 조경에 대한 법 중에서 우리가 공원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공원이 도시 안의 공원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 자연공원법,
자, 그리고 한국과 정원, 그러니까 서양 정원의 사례, 특히 우리나라 정원에서는 조선시대 정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명승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정원에 관련된 문제들,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학은, 조경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에 관련된 이론들, 그래서 조경사가 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식물학, 뭐 생태 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시공에 대한 부분들하고 재료, 그 다음에, 이런, 거와 병행해서 이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설계 요소도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는 이제 보통 수준, 그리고 이제 일부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자, 전통 조경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포장 중에서, 자, 검정색의 벽돌로 구워서 만든 이제 포장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포장의 종류가 전통 공간에서 주로 많이 하는 포장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 이제 박사 포장이라는 거는 얇을 박자로 이제 자연석을 얇게 평평하게 이제 이렇게 쪼개서 이제 포장을 한 이제 그런 이제 포장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화강암이 오랫동안 풍화되어서 이제 이런 흙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의 마당에는 마사토 포장이 이렇게 깔리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검정색으로 구워 만든 벽돌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게 이제 전돌 포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강회 다진 포장이라는 거는 석회석을 가열해서 강회로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석회석을 이제 가열해서 강회로 만든 포장의 종류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포장의 종류가 우리 조경학 책에도 나와 있는 포장의 종류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정원식물의 특성과 번식법, 그리고 배석법의 배치, 자, 그리고 꽃을 분해 심는 방법, 자, 화분의 배치법에서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조선 전기의 강의안의 저서는 하고 나와 있는데요. 꼭 강의안의 저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정원 식물에 관련된 이런 이제 최초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꽃을 분해 심는 방법, 화분의 배치법 이런 것들은 양화소록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강의안의 양화소록에서 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홍만선의 산림 경제에 보면은 복거론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거론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라든지 박흥생의 차료신서 같은 경우에는 자, 차료신서는 이제 그 내용에 수목에 관련된 이런 접목법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의 어떤 식재 시기나 접목법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경과 정원식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나무 잎이나 작은 나뭇가지 등에서, 자,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 분해되어서 생긴 유기질 토량 계량제는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기질의 토량 계량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사례 중에서 제올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우리가 일명 질석이라고 하는 종류, 자, 제올라이트, 뭐, 질석, 자, 펄라이트는 자 이런 것들은 진주암을 고온에서 소송한 거죠. 그래서 자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 이런 종류들은 저기 우리 옥상 같은 데다가 이제 토양에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가벼운 이제 재료로서 옥상에 이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들은 무기질의 광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무기질 종류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 제올이라는 뜻 자체가 제오가 뭐를 끓이다, 라이트가 이제 이런 돌을 뜻하는데, 보통은 이제 천연적인 제올라이트는 보통 불상을 만든다라고 하고요. 불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불석. 불상을 만드는 돌이다라고 해서 불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의 제올라이트의 용도는 흡착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공적인 이제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제올라이트는 흡착제로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유기질의 토양 계량제는 부엽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소성을 해서 자 옥상이나 또는 인공지방 같은데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토양에 이제 이런 식재층에 토양층에 이제 식재를 할 때 토양층에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수목의 열매가 붉은색인 것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모과 아시듯이 모과는 수피가 일단 얼룩무늬 수피가 아름다운 수종에 해당이 되고요. 자, 모과 열매가 이제 노란색이죠. 자, 은행도 노란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 꽃이 이제 흰색 꽃이 5월, 6월 달에 아름답게 피는 수종에 해당이 되고요. 자, 9월, 10월에 이제 그 검정색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검정색으로 9월, 10월에 검정색으로 열매가 있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사철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는 사과로 열매가 익으면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자, 상록, 화렵, 만경목이 아닌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만경목이라고 하는 거는 덩굴성이고요. 상록, 화렵이라고 하는 거는 잎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는 것들. 즉, 여기서는 남부지방에 주로 자생하는, 해안가 지역에 자생하는 종류나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종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모람. 모람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과 수종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얘도 상록, 화렵, 만경목에 해당이 되고, 자, 2번에 나와 있는 멀꿀. 자, 이거는 우리가 으름덩굴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멀꿀은 자, 으름 덩굴과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 바나나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상록, 화렵, 만경목에 들어가고요. 자, 마삭줄 같은 경우도 벽면 녹화나 이런데 이제 쓰이게 되는데 자, 얘는 협죽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오미자인데요. 자, 과는 목련과이고요. 자, 얘는 낙엽이면서 화렵이면서 자, 만경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덩굴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옥상 녹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해서 옥상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중량이 얼마만큼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방수나 방금 처리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방수층 잘 만들어야 되고요. 방수층. 자, 그 다음에 방근 처리해야 됩니다. 방근 매트 같은 거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판, 배수층 깐 다음에, 자, 일명 우리가 투수 시트라고 하는, 자, 이것은 그냥 순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방수, 그 다음에 방근, 자, 그 다음에 투수판, 그 다음에 투수 시트. 자, 투수 시트는 일명 부직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직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토양,
육성용 혼합토 같은 것들 넣고 다시 배수충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식물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성 토양층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위에 들어가는 게 자, 육성 토양층이거든요. 제일 위에 들어가는 게 육성 토양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층은 식물이 생장하는데 중요한 하부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육성 토양층의 녹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중량의 대부분이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경량토를 사용합니다. 그 경량토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라이트나 자 또는 펄라이트 종류가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이제 수분이 건물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는요 방수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근층은 뿌리가 건물에 침투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 여과층이라고 하는 거, 토양 여과층을 투수 시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여과층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가 흙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쭉 이렇게 이제 물을 따라서 물을 좀 주게 되면은 물을 충분히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막히게 되죠. 그래서 보면 씻겨져 내려오는 이런 세립 토양의 하부 시스템에 이제 이런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자, 얘가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자, 이런 흙을 걸러주기 때문에 순수한 물만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양 여과층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토목섬유, 부직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토양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토양의 구조는 이제 단립 구조, 판상 구조, 주상 구조, 입장 구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단립 구조라는 게 이게 이제 따로따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번 내용 맞는 내용이고 2번 보시면은 판상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충적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충적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퇴적 토양입니다. 퇴적 토양으로 한 층 한 층이 켜켜이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수직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상구조는 보통 논토양 같은 곳이 판상구조, 또는 퇴적 토양 같은 것들이 판상구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직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상구조 같은 경우에는 찰흙의 함량이 많은 이런 염류토의 심토에서 우리가 흙에 이제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이제 오가닉층이 있고 A0층, 그 다음에 A층에 해당이 되는 표토가 있습니다. 표토가 있고, 그 다음에 B층에 해당이 되는 심토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심토가 이제 염류토에서 찰흙의 함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둥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나와 있는 입당 구조다라는 뜻은요, 토양 자체가 원래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사이사이에 이런 공극이 있거든요. 이 공극은 물과 이제 공기가 이렇게 합쳐진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 이런 입당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요번 연도에 새로 나온,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이제 설계 및 시공 지침상
비탈면 녹화용 식재 기반제의 화학적 특성 평가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비탈면 녹화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자, 토탈 질소량, 그 다음에 유기물의 함량, 뭐, 산도, 그 다음에 염분의 농도. 염분의 농도가 1.0 정도를 버티려면, 잔디가 수목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잔디 정도는 버틸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목은 0.5 05, 뭐, 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침상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토양 산도는 6에서 8, 예, 그리고 전기 전도도는 1, 예, 그리고 염기성 취한 능력은 6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온 취한 능력으로, 양분을 얼마만큼 이제 여기에서 끌어다 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토탈 질소량이, 자, 0.06 이상인데 0.08이니까 여기에 이거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염분의 농도가 이제 여기에 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5. 자, 유기물의 함량은 이제 3.5%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기물은 뭐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3.0 이상이니까 3.5% 정도니까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상난이도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구나. 자, 요거 이제 내용들 참고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염분은요, 식물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뿌리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염분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목재의 방부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이제 말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는 목재에 약액을 넣고 이제 모세관에 통해서 약액이 침투하도록 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약액을 넣고 모세관에 약액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율이 높은 목재에 수용성 방부제를 발라서 방수지나 비닐로 싼 다음에 약액이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 자, 이게 확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침지법, 확산법.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경 설계 기준에 전정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정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미관상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에는 자, 고유한 수영 또는 이제 약간 노령화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소나무에 순자르기 또는 순지르기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 순을 포함을 해서 순을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순 꺾기 작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적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거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약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굵은 가지를 솎아내거나 장애질을 베어내는 등 수영을 다듬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수영을 다듬어서 굵은 가지를 솎아내는 작업들은 거의 강전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전정한다라는 것들은요, 깊게 잘라내거나 굵은 가지를 잘라낼 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보시고, 3번에 보시면은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해서 전정하는 것이다 라는 게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생울타리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이제 이런 담장 대신에 우리가 울타리 만드는 거, 또는 동양에서는 취병이라고 그래서 울타리를 자연 재료로 만드는 방법들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위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전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정을 할 때는 맹화력이 강한 수목은 이제 전정을 할 때 강하게 보통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낮추어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자, 맹화력이 강하다라는 거는 맹아가 싹이 잘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한 애들은요, 이제 많이 잘라주게 되면은 수세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나무가 이제 그 세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맹화력이 강한 애들은 이제 깊게 잘라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보시면은, 자, 그리고 전정 후에 이런 부산목 같은 경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폐목 처리 또는 분쇄목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설계 기준에 따라서, 자, 여기에 생태숲 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이거는 저희 교재에도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뭐, 다 있는 내용들이,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보면 생태숲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 생태숲을 조성을 할 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여기는 소생물권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생 군락이 안정화되어서 야생동물의 서식처 또는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조류 탐방을 위한 공간은 탐방객을 위한 공간과 조류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류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탐방의 공간들을 따로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탐방을 위한 공간들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조류는요, 자, 이 비간섭거리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경계거리라는 게 있고요. 경계거리. 예, 그 다음에 회피거리와 도피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얘가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멀찌감치 이런 관찰벽 같은 것들을 두고 우리가 만환경 같은 것들로 얘네들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류의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류를 위한 공간과 자, 인간의 탐방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따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자연재료와 인공재료의 비율이 자연재료가 6, 인공재료가 4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자, 귀화 및 외래 수종은 특별한 목적으로 식재된 것들은 제외하고 모두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제 대상지가 아닌 것은, 자, 이거 법에 나온 내용들이라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생태계 서비스, 그러니까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라는 게, 자, 공급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조절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홍수나 재해 조절, 자, 그 다음에 문화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우리가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 재계약,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게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습지 보호 지역, 생태경관 보호 구역, 보호 지역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자, 그 지역이 이렇게 따로 정리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것도 내용들인데, 자, 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그리고 야생생물 그냥 보호구역,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각 지역. 그래서 자, 이런 지역들을 여기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재계약체의 대상지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식엽성 해충. 자, 우리가 해충 중에서 자, 잎을 갉아먹는 해충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져 있죠. 자, 관리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흰불나방이 이제 이런 식엽성 해충의 대표적인 거죠.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플라타너스를 이렇게 가로수로 들어올 때 같이 따라온 해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흡집성 해충입니다. 흡집성. 자, 회양목 명나방 식엽성 해충이고요. 자,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보면은 유해 해충으로 자, 얘도 흡집성 해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식엽성 해충에 해당이 되는 게 기업과 디귿번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다음 내용은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선녀벌레도요, 곤충 중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꽃매미, 애기수영, 마늘냉이 자, 이런 종류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들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교란 생물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최근 추가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찾아서 한 번씩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서 넣어보시고, 자, 일단 생태계 교란 이제 생물들에 대한 부분들, 꽃매미. 예, 꽃매미.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곤충류랑 식물류는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식물류. 그래서 곤충류 중에서도 꽃매미나 이런 것들은 흡집에 해당이 되고, 선녀벌레도 흡집에 해당이 되는 종류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식물은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생태계 복원의 유형 중에서 대체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복원 유형 중에서 대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복원을 할 때, 자, 우리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복원, 복구, 향상, 개선, 창출, 대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는 생태계의 어떤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이거든요. 자, 얘네들을 최상까지 올리는 게 원래 생태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래 생태계까지가 안 될 때, 이제 여기까지 올리는 거를 복구라고 하죠. 자, 원래 생태계까지를 만들어주는 거를 복원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게 안 될 때, 자,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조는 간단할 수 있으나 기능을 생산적으로 올리는 것들을 대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상 보시면은 자, 3번에 나와 있는 원래보다는 좀 못하지만 원래의 자연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자, 병원체로 이제 이로 인한 이제 유발이 되는 식물 병원에 대한 이제 것들과 짝지은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플러 모자이크병과 느릅나무 얼룩무늬 반전병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입니다. 바이러스. 자, 그리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이런 것들은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거죠.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이고, 자, 그 다음에 뿌리옥 선충이나 시드름병은 선충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것은 흰가루병이나 떡병은 곰팡이, 자, 즉 진균에 의한 병.
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목의 이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나무를 이식할 때 우리가 이식을 하고 나서 자, 또는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 뿌리 부분을 떠오잖아요. 자,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보통분이라고 하면 여기를 4D라고 하고 자, 여기를 2D, 자, 여기를 D만큼을 떠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4D에 몇 배? 1.5배만큼을 더 파서 구덩이를 파거든요. 그래서 뿌리분을 더 넓게 파서 이제, 먼저 이렇게 구덩이를 판다라는 거죠. 가운데를 살짝 높여서 먼저 파고 비료를 넣은 다음에 흙을 덮고 얘를 안 치고 자 여기에서 썩지 않은 재료들은 다 분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뿌리분에 포장했던 재료 중에서 철망, 부직포 등 이런 것들 부식 안 되는 재료는 다 이제 이렇게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묻을 때는 나무가 원래 묻었던 이제 흙에 색깔이 있을 거예요. 묻었던 깊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까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다 묻은 다음에는 흙과 뿌리가 잘 밀착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물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식한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자, 나무를 깊게 심고, 자, 밑동에, 흙을 높여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통 그래서 교목인 경우에는 지주목을 보통 설계를 하고요. 지주목 설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요거 제거한다 맞는 거. 자, 흙 채우기가 끝나면 가장자리보다 바깥쪽에 자, 이런 물매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매라고 하는 거에 물집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집을 잡아주고, 자, 뿌리분의 크기는 구덩이의 크기는 뿌리분의 크기보다 넓게 보통은 최소가 뿌리분의 크기보다 1.5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와 자연유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재법이 크게 개정이 돼서 이제 이게 국가유산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국가유산 기본법이라는 게 생겼고 이 국가유산 기본법에 보시면은 자, 자연유산이라는 게 있고요. 자연유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명승이나 자, 또는 천연기념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천연기념물.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화유산. 자, 그래서, 자,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 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유형유산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형유산이 아니라 무형유산. 그래서, 무형의 유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랑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국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물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에 해당이 되고, 사적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명승의 지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명승의 지정 기준. 그래서 명승은 어디에 들어가요?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고, 자, 여기에 경관가치로 자연에 속한 이제 구현한 경관에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곳을 지정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역사적 가치로서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 혹은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학술적 가치로서 자, 조경의 구성 원리, 자,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사찰, 뭐 서원, 뭐 정자, 뭐 이런 경관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복합 경관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다시 구분할 때 명승은, 이제 복합경관하고, 뭐, 역사문화경관, 뭐, 이렇게 뭐 구분하는데, 자, 인공경관, 여기까지는 맞는데, 역사문화경관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원, 사찰, 정자, 종교, 뭐, 교육, 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에 대해서는, 자, 역사문화경관으로, 문화, 경관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명승 지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석재 켜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재 쌓기 방법은 크게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냐 안 하냐 모르타르를 사용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자, 모르타르를 사용을 하면 찰쌓기라고 하고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메쌓기라고 하죠. 그렇게 쌓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쌓는 줄눈의 모양에 따라서, 자, 줄눈의 모양이 수평으로 이렇게 나오는 쌓기를 켜쌓기라고 하고요. 자, 하천 같은 데서 쌓는 방법을 자, 우리가 골쌓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켜쌓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켜쌓기의 경우에는 자, 가공된 이런 이제 대형 화강석을 가지고 자,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수평 줄눈이 되는 게 한 면이 수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인 형태로 이렇게 축조가 되는 게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는 좋은데, 자, 얘가 통줄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견고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부분 파손이 뭐 전체에 영향에 미치지 않으므로 하천에 견치석을 쌓을 때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공사에는 하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골쌓기 방식을 주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켜쌓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돌이 마름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견치돌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리고 값도 저렴하지 않고 저렴한 쌓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렴한 쌓기는 메쌓기 같은 것들이 보통 저렴한 쌓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다음 내용은, 수목의 12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가나에 들어갈 말은,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는 작업의 방법이 보통 신속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이 신속한 이유는 뭐냐면, 비료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비료의 이동 속도가 빠른 것들, 질소 종류들이 빠릅니다. 그래서 표면에 뿌려주기 때문에 여기를 표토시비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자, 얘는 비료가 잘 녹습니다. 잘 녹고, 그런데 이제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은 비료의 유실이 좀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할 때 구덩이를 파서 수목 이렇게 있으면 구덩이를 파서 여기에다 비료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땅 속에 수분이 적당히 녹아 있을 때, 수분이 적당할 때, 자, 그리고 땅 속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느린 성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인산이나 칼리 같은 경우에는 자, 토양내 시비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표토 시비법과 토양내 시비법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조경학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